오늘 회차 주제는 뭔가 손에 쥐었을 때 그게 맞는 선택인지 판단하는 법이에요. 국비 과정을 알아보다 온 사연, 인도계 회사 오퍼를 받은 사연, 합격했는데 파견 회사라 걱정된 사연, 파견으로 시작하면 어떻게 되냐는 사연, 그리고 이 공고가 괜찮은 회사인지 묻는 사연, 이렇게 5이 들어왔어요. 순서대로 하나씩 들어볼게요. 첫 번째, 국비 과정 고민하시는 분 사연이에요. 안녕하세요. 저는 31살이고 비전공자예요. 회사 다니다가 국비 과정으로 일본 IT 취업을 준비해볼까 하는데요. 훈련비 100%에 정착 지원금도 나온다길래 솔깃했거든요. 근데 취업률 96%, 이런 숫자를 보면 오히려 좀 무서워요. 이거 진짜 믿고 가도 되는 건지 선배님 생각이 궁금해서 사연 보내요. 그 숫자 보고 무서웠다는 말, 저는 좀 반가웠어요. 보통은 96%면 그냥 안심하고 신청하거든요. 저도 처음엔 국비라는 말부터 못 믿었어요. 공짜로 6달 가르쳐주고 일본까지 보내준다니까 뭔가 있겠지 싶었죠. 근데 훈련비 100%의 정착지원금 나오는 건 진짜예요. 제일 오래된 과정은 2001년부터 있었더라고요. 그만큼 검증은 된 길이에요. 왜 하필 일본이냐? 이건 저도 궁금했었어요. 일손이 워낙 모자라거든요. 몇십만 명 단위로 사람이 없다는 얘기가 나와요. 그리고 이게 좀 큰데 대졸 신입한테 취업비자를 내주는 선진국이 별로 없어요. 선진국 중에선 일본이 거의 유일하다고 하더라고요. 신입 프레임에 그대로 올라탈 수 있다는 점, 한국 지원자한테는 꽤 커요. 자, 이제 그 96% 얘기를 해볼게요. 사연 주신 분이 무섭다고 하셨던 그 숫자요. 저는 그 숫자가 무섭다기보단 좀 뭉뚱그려져 있다고 봐요. 96% 안에 들어간 회사들이 다 같은 회사가 아니거든요. 위쪽엔 이름 대면 아는 큰 회사도 있고 아래쪽엔 사람 파견 보내는 회사도 섞여 있어요. 그래서 저는 취업률 숫자는 좀 접어두고 봐요. 어느 칸으로 입사하느냐? 거기서 다 갈리더라고요. 그럼 고를 수 있는 칸을 넓히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이건 좀 구체적이에요. 일본어가 제일 커요. 들어가기 전에 상급 수준을 만들어두면 지원할 수 있는 회사 자체가 달라져요. 자격증이나 영어 점수가 있으면 위쪽 칸에 응모할 자격이 생기고요. 아, 이건 꼭 확인하세요. 최근 1년 안에 나라에서 하는 연수를 받았거나 고용보험에 들어있으면 지원이 안 돼요. 모르고 신청했다가 걸리는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저는 여기서 한 발 더 나가고 싶어요. 국비 과정은 첫 칸을 여는 도구예요. 딱 입구까지죠. 들어간 다음 3년, 5년 뒤를 같이 그려놔야 이게 값을 해요. 실제로 먼저 간 분들을 보면 길이 3갈래로 갈리더라고요. 한 회사에 오래 자리 잡는 분, 몇 년 뒤 더 큰 회사로 옮기는 분, 아예 창업하거나 다른 나라로 나가는 분, 입국칸이 좋을수록 그 다음 카드도 세지고요. 그래서 사연 주신 분한테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96%가 무서웠던 그 감각, 오히려 맞는 감각이에요. 그 숫자 안에서 내가 어느 칸에 설지 미리 정해두면 덜 무서워요. 저도 첫 칸이 완벽하진 않았거든요. 근데 그 다음 카드를 계속 그려뒀어요. 저는 국비로 갈지 말지보다 가서 어디까지 갈지를 먼저 그려보시면 좋겠어요. 두 번째는 인도계 회사 오퍼 받으신 분 사연이에요. 지금 회사에서 3년쯤 개발자로 일하고 있는데요. 얼마 전에 인도계 IT 회사에서 오퍼가 왔어요. 연봉도 지금보다 괜찮고 영어도 자연스럽게 늘 것 같아서 솔깃하더라고요. 그런데 주변에 물어보니까 반응이 갈리더라고요. 여기 들어가면 저한테 남는 게 있을까요? 오퍼 받으면 마음이 붕 뜨잖아요. 저도 예전에 미국계 회사 이름값에 혹해서 넘어갈 뻔한 적 있거든요. 그래서 이 고민이 남일 같지가 않아요. 이런 회사는 안을 들여다보면 일이 둘로 나뉘어 있어요. 일본 고객을 만나고 일본어로 말 섞는 앞단이 있고요. 실제 개발은 인도 쪽에 넘겨서 돌리는 뒷단이 있어요. 오퍼에 적힌 자리가 앞단인지 뒷단인지부터 봐야 돼요. 연봉도 자리마다 폭이 꽤 커요. 엔지니어로 들어가면 일본계 SIL 아래쪽이랑 크게 다르지 않더라고요. 반대로 사람 만나고 관리하는 앞단 자리는 1000만 엔을 넘기기도 하고요.
같은 회사 오퍼라도 어느 층으로 들어가느냐에 따라 완전히 달라져요. 오퍼 받았을 때 조용히 확인해 둘 게 몇 개 있어요. 첫 해 보너스가 없다는 걸 입사하고 나서 들은 분도 있었어요. 신졸이면 붙는 일시금이 한번 빠지고 나면 실수령이 확 줄더라고요. 승급은 인도 본사 기준으로 빡빡하게 매겨지고요. 자리가 거의 중도 채용이라 들어갈 때 직급을 어디로 잡느냐가 나중을 다 결정해요. 정리하면 저는 이렇게 봐요. 영어가 이미 완성돼 있고 앞단 자리로 바로 들어가는 거면 해볼 만해요. 영어를 여기서 배워보겠다는 마음이거나 어중간한 개발 자리면 저는 좀 말리고 싶고요. 영어는 여기 들어가서 늘리는 통행권이 아니더라고요. 이미 갖춘 사람이 그 영어를 써먹으러 들어가는 자리에 가까워요. 그러니 오퍼 앞에서 한 번만 더 내가 어느 층으로 들어가는 건지 확인해 봤으면 좋겠어요. 세 번째는 파견회사 합격하신 분 사연이에요. 이번에 국비 연수 마치고 일본 회사 한 곳에 합격했어요. 그런데 자세히 보니까 파견 회사 SES라는 곳이더라고요. 주변에서는 그런 회사는 가는 거 아니라고 말리고요. 저는 일단 붙었으니까 가고 싶은데 이게 맞나 싶어서요. 붙었는데 주변에서는 말린다는 거, 그 온도차가 꽤 크셨겠어요. 붙기까지 준비한 시간이 있잖아요. 그걸 그냥 접으라는 말이 쉽게 안 들리죠. 저도 처음 일본 왔을 때 첫 자리가 그렇게 대단한 회사는 아니었거든요. 사실 국비나 자페어를 거쳐서 첫 일본행을 잡을 때 오퍼가 이쪽에서 많이 나와요. 어떤 국비 과정은 취업률이 96%까지 되는데 그 안에 대기업 계열부터 큰 SES 회사까지 폭이 넓더라고요. 그러니까 붙었느냐 보다 어떤 칸으로 들어가느냐에서 진짜 갈리는 것 같아요. 그래도 첫 발판으로는 값어치가 있어요. 일본이 대졸 신입한테 취업비자를 내주는 선진국 중에 거의 유일한 나라거든요. 파견 회사라도 정규 취업비자로 자리를 잡으면 다음 이직 시장에 들어설 입장권을 먼저 쥐는 셈이에요. 일본 IT는 일본어만으로 돌아가는 영역이 넓어서 영어 부담이 낮고 실무 일본어랑 현장 경험 빨리 쌓기에는 편한 입구일 수 있어요. 대신 오래 머무는 자리는 아니에요. 영어가 필요 없는 만큼 들어가기는 쉬운데 급여 천장도 같이 낮거든요. 같은 직급에 오래 정체하면 시장에서 값이 조금씩 꺾이기 시작하더라고요. 커리어 초반에 쓸 수 있는 이직 카드가 평생 서너 장 정도 20대에 쓸 수 있는 건 한두 장이에요. 그래서 파견이나 SES는 평생 직장보다 카드 한 장으로 보는 편이 저는 맞다고 생각해요. 가도 되냐를 정할 때 저는 몇 가지를 봐요. 먼저 어떤 안건에 투입되는지, 배우고 쌓이는 자리인지, 그냥 소모되는 자리인지요. 그리고 3년에서 5년 안에 자사 개발이나 시스템 통합, 메가벤처 같은 다음 칸으로 옮길 스킬이 손에 남는지, 입구 칸이랑 그 다음 카드를 세트로 그려뒀는지도 봐요. 비자랑 경력이 리셋되지 않고 계속 이어지는 구조인지도 중요하고요. 첫 직장은 대부분 아래쪽 칸에서 시작해요. 저도 그랬고요. 파견 회사라서 안 된다는 게 아니라 거기서 뭘 얻고 언제 나올지를 정하고 들어가면 되는 것 같아요. 붙은 거 축하해요. 그 다음 한 칸까지 같이 그려두면 그 자리도 나쁘지 않을 거예요. 네 번째는 파견으로 시작하는 분 사연이에요. 저 SES 파견 회사에서 일본 IT 시작한 지 3년 됐어요. 얼마 전에 엑센추어 채용 공고를 봤는데 컨설팅이라 그런지 되게 멀게 느껴지더라고요. 저 같은 파견 출신도 그런 회사에 지원해 볼 수 있는 건가요? 파견 3년 차에서 엑센추어까지 거리감이 드는 게 당연해요. 근데 실제로 그 길을 지나간 사람들이 있어요. 국비과정 동문 네트워크만 봐도 중견 회사에서 3년에서 6년쯤 실적 쌓고 글로벌 회사로 옮긴 사례가 확인되거든요. 그러니까 파견에서 시작했다는 게 거기서 끝난다는 뜻은 아니에요. 그 3년에서 6년 사이에 프로젝트를 남한테 설명할 수 있는 실적을 쌓았느냐가 갈리는 지점이더라고요. 엑센추어 사다리를 한번 볼게요. 아날리스트가 600에서 750, 여긴 잔업수당이 전액 나와요. 컨설턴트로 올라가면 800에서 1200, 매니저가 되면 1100에서 1700으로 여기서 1000만 엔을 넘어요. 대신 이때부터 잔업대가 사라지고요.
시니어 매니저가 1,500에서 2,100, 매니징 디렉터는 2,400에서 3,000 이상까지 가요. 파견에서 액센추어 같은 컨설로 가려면 아날리스트 자리부터 노려보는 게 현실적이에요. 그 자리에 필요한 건 화려한 이력이 아니라 맡았던 프로젝트를 상황 판단 결과로 정리해서 말할 수 있는 능력이에요. 그리고 컨설은 고객 앞에서 쓰는 비즈니스 일본어 비중이 높아서 그 부분도 같이 챙겨두면 좋아요. 시장 자체는 열려 있어요. 정보처리 통신기술자 유효 구인 배율이 1.46배, 전체 평균 1.11배보다 높고요. 전직 시장만 보면 IT 인재의 구인 배율이 10.4배까지 나와요. 자리가 없어서 못 가는 상황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파견을 그냥 낮은 자리로만 보지 않으셨으면 해요. 3년에서 5년 쓰는 카드로 보고 그 안에 남 앞에서 설명할 실적 하나를 만들어두면 액센추어 같은 컨설 쪽 문도 실제로 열려요. 지금 파견에 계신다고 조급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지금 맡은 일 안에서 실적 하나를 또렷하게 남기는 것부터가 그 다음 문을 여는 시작이라고 봐요. 마지막은 공고 판단이 궁금하신 분 사연이에요. 이번에 일본 회사 한 곳에서 오퍼를 받았어요. 제시된 연봉이 지금보다 꽤 높아서 솔직히 혹했거든요. 그런데 겉에 적힌 숫자만 보면 안 된다는 말을 들으니까 갑자기 불안해졌어요. 이 공고 괜찮은 회사일까요? 혹하는 게 당연해요. 숫자가 크면. 다만 공고 하나에 회사 전체가 다 담기진 않더라고요. 연봉이라고 적힌 한 줄은 사실 여러 조각이 합쳐진 금액이더라고요. 기본급이 있고 상여가 있고 주식으로 주는 부분이 있고 잔업수당이 미리 들어가 있기도 하고요. 그니까 같은 연봉이라도 손에 쥐는 감각은 회사마다 달라요. 어떤 회사는 그 큰 숫자 안에 잔업이 이미 상당히 들어가 있어요. 매달 정해진 시간만큼 일한다고 치고 연봉에 미리 얹어둔 거거든요. 그러면 야근을 해도 따로 더 붙진 않고 이미 받은 셈이 되더라고요. 직급 이름도 좀 조심해서 봐야 돼요. 미국계에서 부르는 부장급이 일본 회사 기준으로 옮겨보면 훨씬 높은 자리인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호칭 말고 레벨이나 등급 숫자로 물어보는 게 마음이 편해요. 그래서 오퍼를 받으면 몇 가지는 꼭 종이로 확인해요. 연봉을 항목별로 쪼개달라고 하고 직급도 숫자로 어디에 해당하는지 물어보고요. 첫 해 보너스가 있는지, 유급 휴가를 언제부터 주는지, 시용기간은 얼마인지, 부업이 되는지도 미리 물어봐요. 이런 걸 물어보는 게 결례일까 싶지만 다들 하는 확인이더라고요. 공고나 랭킹에 나오는 평균 연봉도 그대로 믿긴 어렵더라고요. 어떤 회사 평균은 그룹 전체가 아니라 일부 회사 사람들만 넣어서 낸 숫자거든요. 관리직이 많이 섞이면 평균이 올라가기도 하고요. 그 숫자가 어느 사람들을 기준으로 나온 건지 한번 확인해 보면 회사가 좀 다르게 보여요. 그러니까 이 공고가 괜찮은 회사냐는 건 숫자 한 줄로는 저도 답을 못 하겠어요. 다만 그 한 줄을 몇 조각으로 풀어보면 판단할 재료는 손에 쥘 수 있을 것 같아요. 나는 결정은 그 재료를 다 펼쳐놓고 하면 되는 것 같아요. 오늘 5사연 다 들어봤네요. 국비 과정은 검증된 길이라는 것도 봤고 인도계 회사 오퍼는 이름값보다 어느 층으로 들어가는지가 중요하다는 것도 봤어요. 파견으로 합격해도 다음 칸을 그려두면 나쁘지 않은 자리라는 것. 파견 자체가 천장은 낮아도 출발선으로 쓸 수 있다는 것도 짚었고요. 마지막엔 공고 하나의 숫자만 보지 말고 재료를 다 펼쳐놓고 결정하면 된다는 얘기까지 했어요. 자세한 숫자랑 근거는 설명란에 정리해뒀으니까 편하게 보세요. 다음 회차는 일본에서 받는 진짜 연봉 얘기로 넘어가 볼게요. 그럼 다음 회차에서 봐요.